그 다음에 관상동맥 중재술이 있어요. 관상동맥 중재술. 제가 요거를 지울게요. 약물요법에서 질산염하고 칼슘 통로 차단제는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약물로도 했는데 환자가 급하게 이제 관상동맥이 계속 이렇게 좁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그냥 놔뒀다가는 심근이 괴사가 돼갖고 썰어내살 위험이 있다. 그럴 경우에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이라고 그래갖고 PCI를 많이 해요. 다른 말로 우리 스텐트 시술이라고 하죠. 이거는 관상동맥에 풍선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럼 좁아진 관상동맥을 어떻게 넓히는 것이 바로 PCI죠. 그래서 풍선으로 혈관을 확장하는 비수술적 요법이 바로 관상동맥 중재술인 PCI예요. 대부분 대상자들이 불안정형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이 사람 불안정형 협심증이긴 하는데 조금 더 있으면은 심근경색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그런 어떤 예후가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이런 어떤 PCI죠. 이거는 대퇴동맥 혹은 요골동맥을 통해서 카테터를 삽입해요. 근데 요골동맥 같은 경우보다는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대퇴를 많이 했어요. 대퇴를 많이 했는데 엠블레이션이라든가 이제 혈전이 많이 생겨서 대퇴에다가는 이제 카테터를 많이 안 하고 요골동맥에다가 이런 어떤 엠블레이션 기동성이 있으니까 요골동맥에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240페이지 미음을 한번 보실래요? 혈전 형성 예방하기 위해서 헤파린 투여하고요. 관상동맥 경련을 예방하기 위해서 니트로글리세린이나 딜티아젬을 투여를 하는데, 딜티아젬 관상동맥 확장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PCI를 시행한 환자는 심혈관계 집중치료실에 입원해서 집중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술 부위에 뭐가 생길 수가 있냐면은 출혈, 블리딩 혹은 헤마토마, 출혈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러니까 하나의 오마를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혈전이나 혈종 혹은 출혈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요거를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죽종우회술하고 관상동맥 우회술이 있는데, 죽종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죽종을 이제 부수거나 잘게 이제 잘라주는 거죠. 제거하는 방법이고요.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그래갖고 코로너리 아테리 바이패스 그래프트라고 그래갖고 KBG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KBG 같은 경우에는 개흉, 즉 이제 흉부를 이제 우리가 오픈을 하는 거죠. 오픈 하트를 할 때 외과적 중재술로 협착된 혈관을 딱 열어봤을 때 이제 협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협착된 혈관을 다른 혈관으로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혈관으로, 협착된 혈관을 거기를 그냥 놔두고 다른 혈관, 다른 길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회로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개흉을 했어요. 개흉을 했는데 241페이지 끝에 한번 보세요. 최근에는 최소 침습적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그래갖고 미드캡 MIDCAB라고 미드캡이라고 하죠. 흉골 절제술과 체외순환기를 사용하지 않고 늑골 사이를 절개해요. 미드캡 같은 경우에는 늑골 사이를 절개해서 관상동맥 우회술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2페이지 불안정 협심증에 대해서 약물 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급성 심근경색에 이제 약물 치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정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질산염, 니트로글리세린은 우선 투여하죠. 설화로 투여하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통증이 잡히지 않았다 그러면 뭘 투여해야 돼요?
몰핀을 어떻게 IM? IV를 해야 되죠. 왜? IM 했을 경우에는 CKMB 심장의 효소 수치가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협심증을 일으킬 수 있는 심근의 그 효소 수치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대부분 정맥으로 투여한다는 거죠. 몰핀을 정맥 투여하고, 그 다음에 베타 차단제를 초기에 정맥 투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만약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칼슘 통로 차단제, 즉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그 협심증 치료에서 그 니트로글리세린, 질산염하고 그 베타 블로커하고 칼슘 통로 차단제 얘기를 했죠. 여기서 질산염하고 칼슘 통로 차단제를 불안전형 협심증에도 먼저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베타 차단제 사용이 이제 금기일 때에는 칼슘 통로 차단제나 안지오텐신 효소, 이런 전환 효소 억제제를 사용을 하는데, 대부분 칼슘 통로 차단제인 노바스크나 딜티아젬을 바꿔서 많이 치료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급성 심근경색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그 범위 중에 하나예요. 마이오카디아 인팍션 어큐트, 그것도 AMI, 급성 심근경색. 자, 이거를 제가 지울게요.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잘 봐야 돼요. 질산염하고 칼슘 통로 차단제는 계속 머릿속에다가 넣어 놓으셔야 돼요. 자, MI, 그것도 A에 어큐트 MI, 어큐트 마이오카디아 인팍션. 자, 협심증, 불안전형 협심증 지나서 어떻게 아예 이런 심근이 괴사가 된다는 것. 자, 발병 후 시간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하는 심근괴사의 진행을 멈춰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목적. 괴사가 된다라는 거. 썩는 거죠. 네크로시스. 심근괴사의 진행을 급성이기 때문에 이 MI의 첫 번째 치료 목적은 뭐냐면은 심근괴사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심근괴사의 진행을 스탑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치료 목적이고요. 또 두 번째,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 좁혀져 있는 혈관을 재관류시키냐. 관상동맥 혈관이죠. 혈관을 재관류시키냐. 재관류가 이게 뭐예요? 퍼퓨전. 혈액의 흐름을 정상화한다는 거죠. 혈액의 흐름을 정상화.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급성 심근경색의 치료 목적. 이 두 가지를 꼭 알아두시고요. 첫 번째가 이제 환자 후송이죠. 환자 후송인데, 심근경색으로 해서 응급실에 들어오신 분들은요, 대부분 심실세동이 나타나갖고 서든데스 해갖고 DOA 해서 들어와요. 심실세동. 그래서 심실세동 그 중간에 DOA 하기 전에 얼른 응급실에 도착하면은 그 전에 이제 119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CPR을 하죠. 심실세동이 나타나면 일단 CPR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심실세동에 의한 사망인데 대부분 24시간 이내에 사망을 하게 되고요. 이 중에서 50%는요, 1시간 이내에 사망을 해요. 발병이 되면 환자의 50%는 자, 1시간 이내. 그러면 일단 MI 환자다 그러면 50%는 24시간 이내에 죽으니까 뭐 이게 복불복이다. 그래도 50%는 24시간 안에만 가면 된다. 아니에요. 100% 환자들이 1시간 내에 응급실로 와서 치료를 중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흉통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빠르게 인지를 하고, 만약에 그런 환자들이 있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가슴을 움켜잡고 이렇게 그냥 기절한 싱크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면은
기침을 하다가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디가 아프다 그러냐면은 여기 위가 아프대요. 위가 아프면은 뭐 체했나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증상을 보면은 위 아프면서 굉장히 쩔쩔매면서 식은땀 흘리면서 호흡곤란이 와요. 그건 대부분 체스트 페인이에요. 그런 어떤 빠른 인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자가 자기가 관상동맥이라든가 어떤 협심증, MI가 있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알아서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빠른 발견, 빠른 후송, 즉시 지체 없이 도움을 요청하도록 해야 돼요. 환자 발견 시. 그리고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이제 환자를 이제 후송을 한다는 거. 자, 두 번째 응급실에서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자, 산소 투여. 산소 투여 같은 경우에는 저산소증이 있어요. 대부분 O2 세츄레이션이 90%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산소를 투여하고 대부분 6시간에서 12시간 공급하는데 이때 비강 캐뉼라로 많이 하죠. 2에서 한 4리터. 혹은 이제 마스크로도 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해요. 자, 니트로글리세린, 질산염 나이트레이트를 투여를 해서 5분 간격으로 3번까지 설화로 투여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그 초기 니트로글리세린 설화정에 효과가 있는 경우에 정맥으로 투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고. 그 다음에 몰핀을 투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흉통, 체스트 페인이 있을 경우에 몰핀을 투여를 하는데 소량을 반복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반복적으로 소량 정맥 투여, 그쵸? 정맥 투여를 해야 되죠. 뭐 이걸 뭐 피하나 뭐 근육 주사 그런 걸 투여하면 CKMB가 이제 효소가 올라간다 그랬죠. 반복적으로 소량을 정맥 투여하는 거. 흉통이 있을 경우에 몰핀을 씁니다. 몰핀, 정맥 투여.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수축기 혈압이 만약에 90 이하나 우심실 경색이 의심이 될 경우에는 또 서맥일 경우에 니트로글리세린을 금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몰핀을 투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몰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혈압이 저하, 또 오심, 또 서맥 등의 부작용도 봐야 돼요. 그래서 약물을 투여할 경우에 어떤 약물의 작용과 베니핏과 리스크를 같이 봐야 되죠. 베니핏은 예를 들면은 그 몰핀 같은 경우에는 소량을 좀 투여해도 흉통을 감소시키지만 리스크는 뭐예요? 혈압 저하, 서맥, 오심.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경우에는 심근의 혈량의 공급량을 느리는 대신에 혈관 확장을 시키니까 혈류량을 느리는 대신에 어때요? 수축기 혈압이 내려갈 수 있고요. 또 서맥이 있을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저혈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니트로글리세린이나 몰핀 같은 경우에 저혈압이 있는 경우는 뭐예요? 혈관이 어떻게 돼요? 확장이 되면서 흉통도 사라지면서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가장 큰 부작용이 저혈압이 있다는 거죠. 자, 초기에 그 급성 심근경색 초기 환자는요, 특별한 어떤 부작용이 없으면 특별한 부작용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그 항혈소판제를 투여하기 위한 특별한 부작용이라 그러면은 그 혈액, 그러니까 혈량이 뭐 많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출혈 사인이 없거나 GI 블리딩이 없을 경우에 그 한해는 그게 없을 경우에 한해서 금기가 아닌 모든 환자에게 어떻게 초기 투여하는 것이 아스피린이에요. 그래서 아스피린, 그 다음에 이제 베타 차단제 또 하고 엔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심인성 쇼크나 심한 저혈압이 없을 경우에는 심근경색 발생 첫날부터 이제 투여를 하죠. 특히 이제 심근경색 혹은 과거에 심부전이 있을 경우에 효과적인 것이 엔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입니다.